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좋고요. 그래도 아침 저녁은 많이 쌀쌀하죠. 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안정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줄었지만 100% 확진자가 없어진 게 아니라서 우리 학교도 자 5월 첫 주까지인가요? 비대면 수업이 연장됐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비대면 수업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 자 인강을 통해서 자,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 어떤 최종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 수업이고요. 주제는 자,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자, 이제는 스펙 시대가 아니죠. 어떻게 이야기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브랜드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2주차 과제를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많이 중복되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브랜드와 그리고 또 가치 상승을 위해서 이야기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코카콜라, 초코파이의 정, 그리고 학생들이 자료 조사한 것 중에 뭐 비타민 워터, 칠레 와인도 있었죠. 1865. 나중에 한번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자, 칠레 와인도 있었고 국순당 백세주라고 하는 그 전통 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혼합되어 있는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자,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렇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살아야죠. 식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자, 수면욕이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본능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호모 나렌스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엄청난 분야가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브랜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긴장을 좀 푸는 시간으로 자 제가 클로버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클로버. 자, 이 클로버에서 네잎 클로버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잎 클로버 어디에 있어요? 예, 오른쪽 상단에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여기 네잎 클로버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나머지는 다 새 잎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자, 잎이 4개짜리 네잎 클로버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행운입니다. 그렇다면 새 잎 클로버의 의미는 아십니까? 다들 아시죠?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클로버를 보면 보통이 다 새잎 클로버다 보니까 거기에 숨어있는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죠? 자, 여러분들은 네잎 클로버 즉 행운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새잎 클로버의 행복을 짓밟고 다니지는 않으셨을까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밟는다. 자, 우리는 자 물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시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 클로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개요입니다. 자, 시대적인 트렌드로서 스토리텔링의 유행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뭐 교육 분야,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분야, 아니면 뭐 광고 분야, 경제 분야,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인 전략으로 자, 활용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한 것처럼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거 보셨을 거고, 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그 공감을 위한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그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스토리텔링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그리고 성공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을 위한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스토리텔링 시대가 도래했다. 자, 꿈과 감성의 시대. 이성적이 아니라 이제는 감성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미래학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자, 여러 차례 오셔서 강연도 하셨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자,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저서를 냈죠. 자,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감성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이 책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드림 소사이어티. 자, 그럼 드림 소사이어티가 어떤 걸까요?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우리가 정보 사회 다음에 올 그러한 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는 기업, 지역 사회, 개인이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를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책에 미래 사회는 상품의 정보나 품질이 아니라 꿈과 감성을 파는 시대가 되는데, 꿈과 감성이란 곧 상품에 담겨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2012년도 12월달 국내 모 백화점에서 판매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 키워드가 PSY라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자, 여기서 P는 뭘까요? 프라이스, 가격. 프라이스. S는 스토리. Y는 0입니다. 0. 젊음. 자, 여기 보면 모 백화점에서도 키워드를 스토리로 뽑았다고요. 이제는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그 제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책에 이런 말 등장합니다. 자, 미래 조직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는 기업의 문화와 이미지를 창조하는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이러한 능력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상품이 담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경쟁력인 거죠. 회사가 성장하려면 그 회사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표현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살을 붙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번 학기의 최대 목표가 뭐였습니까? 나만의 브랜드였죠. 나를 브랜드화 시키자라는 겁니다. 나를 브랜드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수집하고 자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품이 담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경쟁력입니다. 꿈, 감성, 그리고 스토리, 이야기. 이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들이 바로 드림 소사이어티의 리더가 될 거란 얘기죠. 자, 시대가 변하고도 있습니다. 자, 정보화 시대입니다. 자, 인터넷이 등장하고 SNS가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들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IBM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걸 발표합니다. 201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지난 2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자 2011년도 IBM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럼 지난 2년은 2010년과 2011년도입니다. 자, 이 2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계기로 쌓이기 시작했을까요? 그 기반은 3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입니다. 자, 스마트폰에 애플 아이폰 있죠. 아이폰은 2007년도에 등장했고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삼성의 갤럭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통화, 문자, 카카오톡, 쇼핑하는 거 모두 다 이제 데이터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정보의 양이 100% 항상 정답만 있는 게 아니죠. 무의미한 것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 과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검색하고 찾아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 가공하죠. 편집했죠. 편집하기 전에 데이터,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가공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졌죠. 얘가 정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 가치가 이제는 정보에서 뭘로 바뀐다고? 꿈과 감성으로 바뀐다고. 꿈과 감성 뭘로 표현한다고요? 이야기로 표현한다.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의 확장 어디까지 확장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스토리텔링은 소설, 드라마, 웹툰, 자 이런 허구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자 영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뮤지컬 생각해 보세요. 연극,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사례도 있지만 기존 실제 내용에다가 허구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즉 스토리텔링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서 향후자들을 만족시키는 작업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최근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영화들이 개봉 취소가 됐지만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블록버스터급의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이 다 성공하나요? 다 천만, 우리나라의 어떤 1000만 명 달성을 한 영화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신과 함께, 해운대, 명량,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작년 1월달인가 영화에서 1000만 관객을 찍었던 거 뭐죠?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어쨌든 많은 돈을 투자해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필요하다. 자, 최근 스토리텔링에서 소통과 공감이라는 요소가 부각되면서요, 확장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자, 비즈니스 분야에 감성을 입히는 홍보 전략으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에비앙입니다. 여러분 에비앙 하면 물이 생각나나요? 물? 약으로는 생각 안 드나요? 내 몸을 치유하는 신기한 물. 현재 전 세계 가장 비싸게 팔기도 하면서 전 세계 생수의 탑을 찍고 있는 에비앙, 프랑스의 생수 브랜드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어려운 지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 수학. 자, 우리 뒤에서 예제를 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한자 외우기 쉬웠나요? 한자 공부하기 괜찮았나요? 요즘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한자를 쉽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마법 천자문 들어보셨나요? 태극 천자문. 한자에다가 이야기를 심어서 아이들이 보기 쉽도록 만화책으로 제작된 교육 도서입니다. 자, 정치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자, 후보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치 분야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2008년이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흑인이라고 하는 그의 피부색이 아니었고요. 미국인들의 유권자를 투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의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할머니가 앤 닉슨 쿠퍼라는 106세의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의 조상은 노예였고요. 노예라는 신분으로 투표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자,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오바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중에 정치적인 논리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연설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감동을 줌으로 인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이렇듯 비즈니스 분야, 교육 분야, 정치 분야, 뭐 인포메이션 분야,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자, 성공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사례가 에비앙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도 이 에비앙 자료 조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이야기. 어떻게 해서 에비앙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을까? 자, 1789년도, 자, 18세기입니다. 자, 신장 결석으로 고생을 했던 프랑스 레세르 후작이라는 사람이 휴양차 프랑스 작은 마을 에비앙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신장 결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도 여행 다니면 유럽에서 생수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이런 생수를 사서 먹지 수돗물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토양이 뭐라고요?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석회암 바위나 토양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얘는 우리는 석회수라고 불러요. 근데 석회수가 인간 몸에 해롭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세르 후작도 이 석회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이었죠. 그런 레세르 후작이 프랑스 작은 마을 에비앙 마을 어느 집 화원에서 광천수를 알게 되고요. 그 광천수를 꾸준히 물을 먹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기죠. 병이 완치가 된 겁니다. 완치됐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생수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에비앙이 세계 최초 생수 브랜드가 된 게 언젠지 아십니까? 1829년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물, 단순히 물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물이라는 컨셉으로 홍보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죠. 자, 에비앙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 뭐가 있었다? 히스토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다. 히스토리가 뭐라고요?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물. 자, 치유의 물이라는 스토리로 다른 물과 차별화해서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요. 생수 시장의 고급 브랜드로서 컨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비앙은 물 하나 때문에 에비앙이라는 마을 이 자체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우리 몸은 70%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국내에 대한민국에 생수 판매 금지 조치가 해제된 게 언제부터냐면 1994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생수를 사 먹는 것이 흔한 일이 된 거예요. 그 생수들 중에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있었으니 그 브랜드가 뭐라고요? 에비앙이었다고요. 에비앙이 성공하게 된 계기, 물이 아니라 약이었다.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물이라는 컨셉이, 이 스토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했고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하게 된 거죠. 즉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아픈 곳을 치유한다는 신비한 이야기가 사람들을 매료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조사하셨죠. 지포 라이터입니다. 자, 이것은 사용자가 직접 체험한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얘기입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안드레이 중사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안드레이 중사는 쏟아지는 총탄을 피하지 못하고 총알을 맞고 쓰러집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천천히 눈을 뜨니까 윗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물건을 꺼냅니다. 그 물건이 뭐였다고요? 지포 라이터였다고요. 이 지포 라이터가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로부터 이 지포 라이터가 불행을 막아주는 부적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지포 라이터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라이터, 죄송합니다 오타 있네요. 라이터 브랜드로 입지를 형성해 가게 된 거죠. 자, 사용자의 긍정적인 체험 스토리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 본연의 기능보다 행운을 주는 부적으로 가치가 상승함으로 차별화가 된 겁니다. 사용자의 스토리가 차별화된 가치에 개연성을 부여함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됐다라는 거죠. 자, 다음의 성공 사례는 에듀테인먼트입니다. 뭐라고요? 마법 천자문. 여러분들 집에 이거 있지 않나요? 네, 저희 집에도 한 세트가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6학년, 작은애가 4학년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꾸준히 보게끔 했어요. 물론 모든 한자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한자 공부하라고 하면 좋아했던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와 한자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흥미 유발을 통해서 책을 보게끔 만들어진 에듀테인먼트 분야입니다. 한자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만화 장르와 결합한 사례고요. 손오공이 한자 마법으로 요괴를 물리치는 스토리를 가지고 한자를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오공이 요괴를 물리치는 뭘로? 한자 마법으로. 바람아 불어라, 바람풍, 그런 내용이 나와요. 2003년 1권 발간 후에 2007년까지 50권이 발간됐고요. 1000만 부 이상 판매가 돌파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서점에 가면 아이들 코너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책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10대 히트 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이렇듯 아이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와 결합이 돼서 흥행을 이루었었고요. 기존의 주입식 시험 대비 위주였던 한자 교재와 뭐했다? 차별화됐다. 아이들은 한자를 학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책을 계속해서 구매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에듀테인먼트 분야에 이 마법 천자문만 있을까요? 영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책 스토리텔링, 수학을 학습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수학, 스토리텔링 교육학,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도 요즘 그거 있네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되면서 소프트웨어와 어떤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도 거기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례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좋아하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초콜릿 생각나시나요? 초콜릿. 오른쪽에 초콜릿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다. 맞다? 틀리다? 골라보세요.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죠.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 발렌타인에 여기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순교를 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성 발렌타인은 실제로 유럽에 있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결혼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순교를 했고, 그 순교일을 기념하는 축일이 바로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결혼을 금지했었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 발렌타인 목사님이 결혼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며 고백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돼요?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의 모 회사는 여기에다가 스토리를 붙입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초콜릿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을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 초콜릿을 주면서 고백하는 날,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초콜릿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거지. 자, 발렌타인 성인이 연인들을 이어준 날이라고 해서 연인들을 타겟으로 마케팅하고 있고요. 초콜릿의 맛, 품질과 상관없이 초콜릿이라는 어떤 매체가 중심이 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영원한 테마와 좋죠. 사랑. 그리고 초콜릿을 결합해서 관심을 유도해서 판매 매출은 급상승했다. 이걸로 인해서 뭐가 등장해요?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짜장면데이, 삼겹살데이 등의 엄청난 판매 목적으로 기념일이 마케팅 차원에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 아시나요? 초콜릿은 원래 최음제였습니다. 최음제였어요. 여러분들 초콜릿에 카카오 성분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 성분이 사람들한테 흥분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유럽의 귀족들은 침실에 들기 전에 초콜릿을 먹었다고 합니다. 초콜릿의 유래는 마야, 아즈텍 문명에서 시작이 됐는데 마야인들은 이 초콜릿에 카카오 효능을 알고 액체로 만들어서 먹기도 했었대요. 단순히 순교를 기념하는 축일이었는데 거기다가 초콜릿을 스토리텔링해서 하나의 사랑의 날로 마케팅해서 만든 인위적인 날이죠.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음악과 스토리의 결합. 엔터테인먼트에 아까는 영화를 이야기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음악입니다. 음악과 스토리의 결합. 한 가수의 노래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얘기하고요. 자, 그렇다면 노래와 스토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물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다고 모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스토리 전개에 적절한 노래를 삽입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노래 감동을 스토리로 전달함으로 음악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뮤지컬 맘마미아 기억하시죠? 맘마미아. 자, 유명 그룹인 아바의 노래들을 활용해서 만든 뮤지컬입니다. 영화도 있어요. 얘는 영화죠. 아버지를 찾기 위해 결혼식 날 엄마의 과거 새 남자를 초대한 후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다루고 있고요. 뮤지컬의 성공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다. 자, 우리 다음에 이야기 하겠지만요. 원 자료를 가지고 지금은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붙여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웹툰이 있습니다. 웹툰. 자, 신과 함께라는 영화 전에 뭐가 있었어요? 웹툰이 있었잖아. 자, 얘를 영화, 음악, 어떤 뮤지컬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OSMU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 어쨌든 한 가지의 분야가 다양한 스토리가 붙여져서 재밌는 스토리가 붙여져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되고 추가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OSMU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노래 가수 김광석이 있습니다. 김광석의 노래들을 활용해서 자, 뮤지컬화 하기도 하고요. 청와대 경호인들이 유명한 노래들을 삽입해서 자, 이런 드라마도 만들었죠. 그날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영화 중에 JSA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누가 나온지 기억나세요? 이병헌, 이영애, 송강호도 있었죠. 자, 이거는 군인 영화니까 자, 영화 중간에 음악이 삽입됩니다. 그 음악이 뭐예요? 이등병의 편지. 군인 영화에 이등병의 편지 이런 음악을 삽입하게 되면 재미는 어떻게 됩니까? 더 배가 되잖아. 음악과 영화가 결합되면서 효과는 2배, 3배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겁니다. 최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TV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예요? 트로트, 미스터 트롯입니다. 이 미스터 트롯 이 방송 때문에 우리나라 연령층에 상관없이 이제는 트로트를 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그 중에 미스터 트롯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자, 음악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김호중 고맙습니다.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고맙소 고맙소 늘 네. 김호중이 원래 여러분들 성악가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탑 7에 오른 뭐 임영웅, 영탁, 뭐 이찬원, 뭐 장민호, 뭐 등등 7명의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호중의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김호중한테 어렸을 적에 과거가 스토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불렀던 이 고맙소라는 노래의 의미가 전달이 됐었을까요? 김호중이 불렀던 이 고맙소는 누구한테 부른 거예요? 여기 계시는 은사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김호중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님 보호 아래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님이 2008년도에 돌아가셔요. 김호중은 학창 시절에 몸에 문신을 새기고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음반 매장에서 우연히 음악을 듣죠. 파파로티의 내순 도르마라고 하는 음악을 듣고 성악의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김호중은요, 울산에서 부산까지 원정 싸움을 하러 다닐 정도로 주목으로 이름이 날렸었대요. 그래서 17세 때 조직폭력배 스카우트를 받을 정도로 낮에는 학생, 밤에는 조직폭력배원으로 밤업소 관리를 했었답니다. 그러던 2008년도 6월달 꿈같은 은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은사님이 오른쪽에 계시는 서수용 교사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음악을 가다듬기 시작하죠. 천재적인 재능도 거기에다가 교육까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09년도 스타킹을 출연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학 제안도 받게 되고요. 지금은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뭐예요? 파바로티라는 영화입니다. 누가 나왔어요? 한석규와 누구죠? 한석규와 이재훈인가요? 영화 배우가 등장해서 영화 흥행에 성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호중의 어렸을 때 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김호중이 부르는 고맙소 음악을 들을 때하고 이러한 스토리를 알고 고맙소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통해서 전달받는 내 감성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좌뇌와 우뇌의 역할이 있습니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판단하는 반면에 우뇌는 감성적인 것을 판단한다고요. 김호중의 과거를 통해서 고맙소라는 음악을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의 우뇌에 있는 감성을 자극시킴으로 인해서 그 음악이 눈물도 흘리게 되고 감동도 받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음악과 스토리가 연결되면 엄청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공감을 위한 스토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공감하는 스토리. 자, 여러분들 춘향전, 자, 영화 다 보셨죠? 춘향전, 방자전.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스토리에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춘향전,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전 소설을 한 번 정도 읽어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춘향전은 춘향이의 일생 중에 1년 2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춘향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이야기가 춘향과 몽룡이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불과 몇 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설의 주된 내용은 춘향과 몽룡이가 만나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이루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러브 스토리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춘향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이제는 이것도 진부해요. 그래서 뭐가 이런 영화가 등장했잖아요. 방자전. 지금까지는 몽룡과 춘향이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소설도 만들어지고 뮤지컬 만들어지고 영화화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역발상을 해보자, 아니면 방향을 좀 틀어보자, 방자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나온 게 방자전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춘향의 이름이 성춘향입니다. 춘향은 월매라는 기생이 성참판 둘째 부인이 되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춘향이에요. 춘향이가 16이 되던 해 음력 5월 5일 단오날, 남원 사또의 아들인 이몽룡이 광활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보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남원의 광활루 가보셨나요? 남원의 광활루는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황희 정승이 남원으로 유배가 되면서 그때 만들어진 누각이 남원 광활루예요. 그곳을 배경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전 소설이 이야기화된 겁니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서 만나는 오작교가,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서 만나는 다리가 있고요. 춘향과 몽룡이가 만나서 광활루 앞에 있는 오작교가, 춘향전 속의 주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남원의 광활루 그 앞에 있는 오작교. 그러면서 성춘향과 사또의 아들 이몽룡이 러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스토리에다가 어떤 새로운 스토리를 첨부하면 또 다른 재밌는 요소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감성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딱딱한 표현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 정보만을 전달하기보다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있고요. 추상적이보다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스토리 또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기존의 홍보 문구는요, 명령조로 형식을 전달하게 되면 우리는 다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간접 흡연도 흡연입니다. 담배는 정해진 곳에서만 피웁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2007년도 한국 필립 모리스에서 공모전 최우수작을 받은 건데요. 자, 이야기를 붙입니다. 호랑이가 굴을 왜 나왔을까? 사람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는 30일이 못 되어 굴을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고 싶었지만 굴에는 비흡연자 곰이 있었기 때문에 굴을 낳았습니다. 곰을 배려하는 호랑이의 마음, 흡연 에티켓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명령조의 딱딱한 글보다 이야기가 있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스토리를 엮어감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덜 준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에게 친숙한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의 스토리를 붙여서 사람들의 흥미성과 감성적인 요소를 이끌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 아시나요? 자, 일본 사람입니다. 기타노 다케시라고 일본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고요. 그 영화 배우 겸 영화 감독입니다. 자, 이 영화 배우 이 감독이 출연했던 영화 제가 몇 가지만 긁어왔습니다. 공각기동대 코드명 제이는 자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고요. 배틀로얄과 자토이치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1년도 3월 11일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약 2만 명의 인구가 사망한 날입니다. 어떻게 사망해요?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당시 규모 8.9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이나 죽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만 명이나 죽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2만 개의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2만 개의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람의 목숨 굉장히 소중하죠. 안타깝죠. 2만 명이나 죽은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반면에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이야기 관점에서 소중한 2만 개의 이야기가 사라졌다. 우리 모두 각각의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나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 모두 다 각각의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브랜딩할 수도 있다고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2만 개의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나의 스토리를 찾아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이것을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내 20년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어떤 사건도 좋습니다. 아니면 살아오면서 발생했던 사건, 에피소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다,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찾는 겁니다. 자, 작성 방법은 자, 우리 그 LMS 과제 게시판 있죠? 거기에다가 직접 쓰셔도 좋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직접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사진이나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첨부하려면 게시판보다는 파워포인트가 낫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서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형식은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쓰세요.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세요. 자유롭게. 자, 1차적인 제출일은 4월 12일까지 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게시판입니다. LMS 게시판에다가 직접 쓰셔도 좋고요. 파일 첨부를 해도 좋습니다. 자, 스펙 시대에서 스토리 시대로 변화되면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요. 따라서 나의 이야기에 스토리를 더하여 소개한다면 나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남들과 차별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과제하거나 그 출석 미션 제가 드렸던 거 있죠? 한 문장으로 나를 표현하는 거, 내 이름으로 삼행시 짓는 거, 숫자 키워드를 가지고 나를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글을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 아직 좋다 나쁘다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다듬어 나갈 거고요. 나를 소개하는 대표되는 문장, 그리고 숫자 키워드를 가지고 나를 적절하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글들을 쭉 스토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잘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겁니다. 자, 3주차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주말 편히 쉬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